자, 사회복지행정로 이번 시간에는 챕터가 두 번째 챕터인데 사회복지행정의 조직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조직 뭐 이제는 뭐 어느 정도 감이 잡혔겠습니다만 조직 이런 단어 나오면 사회복지관 얘기하면 됩니다.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뭐 지역 하여간 무슨 센터든 작게 센터든 크게 복지관이든 자 그걸 이제 조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사회복지기관에 관련된 그 운영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이론들인데요. 이번 시간엔 고전 이론과 인간관계 이론 이 1번과 2번을 다룰 텐데 미리 이야기할 건 이 현대 조직 이론까지 다 마찬가지인데 사회복지관 또 사회복지계에서 이론을 만들어내진 않았어요. 일반 행정학, 일반 뭐 조직학 그러니까 일반 회사들, 뭐 영리회사들, 뭐 삼성, 대우, 대우는 지금 망했죠. 계열사 남아있긴 해요. 뭐 하여간 삼성이든 현대든 그런 일반 회사들 또는 정부같이 큰 조직 이런 데에서 만들어진 이론을 사회복지기관에 적용한 것의 의미예요. 사회복지기관들에 따른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연구해서 이 이론들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일반 사회 전반에 걸친 조직의 이론들을 사회복지기관에 적용을 한다는 말의 의미여서 사실은 딱 들어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자, 뭐 근데 그래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 첫 번째가 관료제 이론입니다. 일단 큰 제목이 고전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옛날. 근데 옛날이라고 해서 지금의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관료제가 기본입니다. 일반 모든 회사들은 다 관료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제 조직을 피라미드로도 많이 그릴 겁니다. 일반 회사에도 직급이 있죠.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사원이 있고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복지관에 가면 평사회복지사인데요. 팀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기관장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뭐 사무국장이 있기도 하고 부관장이 있기도 하고 뭐 대리가 있기도 하고 자 이렇게 이런 계층에 의한 의사결정 구조를 관료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현대에선 그러면 관료제 아닌 게 없는 셈이죠. 뭐 사회에 관찰되어지는 모든 조직이 관료제인 건데요. 자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만들어진 게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베버가 1864년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900년대쯤 요때 그 관료제 이론을 완성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그 이전엔 관료제 조직이 없었냐? 없었어요. 그 이전에 산업화 이전에 또 자본주의 이전에 또 민주주의 이전에 서양도 독일 사람인 건데요. 서양도 왕이 있었고요. 신분제였었어요. 관료라는 조직이 따로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봉건제였었어요. 농경 중심이었고요. 그러니까 베버 이전의 산업사회, 산업, 자본주의, 민주주의 우리 현대사회 특징들 이런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아서 길게 잡아야 200~300년 짧게 잡으면 100년에서 200년 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 전에는 왕이 있었고 봉건사회여서 영주가 있고 대부분이 이제 소작농으로 농경을 하던 사회였었어요. 이땐 특별히 지금 현대 같은 삼성, 현대 같은 그런 조직이 없었다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에서는 그러다가 베버 시절에 그런 조직들이 일반 회사들이 막 생겨나가고 정부 조직이라는 것도 생겨나가고 이러면서 관료제를 이제 이 사람이 만든 다음 이런 명칭을 쓴 다음에 관료제가 생긴 건 아니고 이미 이 당시에 여러 조직들이 있었는데 그걸 관료제라고 특징 지은 것의 의미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자, 계층적 조직 구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지배가 제도화된 조직 형태를 관료제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대 사회에 여러분들한테 이건 너무 익숙해요. 회사 운영하려면 입사 규정이 있어야겠고요. 뭐 면접 보고 시험 본다. 승진하려면 뭐 5년 근속 기간이 있어야 된다. 뭐 결제 받을 땐 어떤 규칙이 있다. 이게 다 관료제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한 100년 전, 200년 전은 없었고요. 이땐 이런 왕이 있고 봉건사회, 농경사회 이 상태는 없었던 건데 굉장히 새로운 게 나타났다.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복지관도 관료제예요. 관료제는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규칙과 최대한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한 조직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관료제는 계층제, 위계적인 권위 구조. 복지관에도 직급이 있어요. 물론 뭐 센터처럼 작은 데는 센터장 1명, 직원 1명, 뭐 지화동 센터처럼 이렇게 규모가 작은 데는 직급이랄 게 없겠지만 뭐 직원이 2~3명만 돼도 그 안에 직급이 있고 결제 구조가 생기게 되고 위계적인 권위 구조가 생깁니다. 규칙과 규정, 분업과 전문화, 비인간적인 인간관계. 자, 이건 이제 비인간적인이라는 표현을 한 건 이 이후에 이번 시간에 마지막에 다루게 될 인간관계 이론과 비교하자면 비인간적이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회사에서 우리가 너무 사적인 걸 강조하지 않도록 요청되고 있죠. 개인 사정 잘 안 봐주잖아요. 자, 그런 게 비인간적인 인간관계라는 말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력과 실적 지향, 연공 서열,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죠. 사회복지관도 호봉제가 있어요. 공무원처럼 한 30호봉까지 1년 지나면 1호봉이 2호봉 되고 3호봉 되고 보수뿐만이 아니라 직급에 있어서도 연공 서열이 적용이 됩니다. 문서주의, 전문 지식들을 강조하는데요. 자, 사실 우리는 이거 굉장히 익숙해요.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런데 그 고전 이론이에요. 베버가 그 당시에 산업혁명 이후에 민주화된 사회에서 정부 조직과 영리 조직들이 생겨나면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걸 정리한 게 관료제 이론입니다. 현재까지도 관료제 없는 조직은 사실 상상하기조차 어려워요. 관료제의 순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면 규칙과 규정에 의한 통일성, 권위의 위계구조를 통한 책임 수행, 또 목표 달성의 효율적인 수행, 합리적인 추구, 합리성 추구 등이 장점에 해당이 되어 있고요. 조직이 수행해야 할 과업이 일상적, 일률적인 경우에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조직 운영의 권한 양식이 합법성, 합리성을 띠고 있는데 이런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조직들이 특별한 경우 빼고는 다 관료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익숙해요. 그런데 관료제가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이 있는 것, 이걸 이렇게 나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완화시켜낼 거냐, 이게 사실은 우리가 관료제를 따질 때 거론할 때 더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규칙에 대한 과잉동조와 수단의 목표화, 이 말을 목표 전치, 뒤바뀌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조직을 운영하는 행정관료는 목표보다 규칙 또는 절차에만 지나치게 동조함으로써 목표 달성에는 오히려 무관심하게 되는 건데요. 자, 사회복지기관의 경우에 지금 뭐 여러 가지 클라이언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빈곤에 처한 긴급 상황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걸 빨리 긴급하게 긴급 구호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 복지관의 규정에 긴급 구호에 대한 규정집이 없어요. 그러면 우린 규정이 없으니까 도와주지 못한다. 이 사람이 굶어 죽던 말던. 이게 지금 규칙에 대한 과잉동조와 수단의 목표화입니다. 지금 우리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것이 사회복지기관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물론 종류는 많아요. 하나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곤경에 처한 지금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규정이 없다고 우리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규정이 더 중요한 거죠.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보다. 자, 그게 목표와 수단이 뒤바뀐 것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식주의, 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 형식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고요. 또 무사한 일주의, 매너리즘, 문제를 창의적인 태도로 해결하지 못하고 상급자의 권위나 과거에 했던 방식에만 의존해서 변화에 저항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자, 최근에 그 사회의 흐름 중에 하나, 고독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건데요.
과거의 고독사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고 숫자도 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과거엔 고독사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선 그냥 무연고자 행정적으로 무연고자로 처리하고 이제 시에서 행정적으로 화장하고 처리해서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요. 자, 지금은 이 고독사가 많이 늘어나면서 사실 무연고자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뭐 점점 굉장히 많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가족이 있는데도 혼자 살다가 사망하는 경우는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는데, 과거 방식, 과거엔 고독사는 가족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무연고자 처리해서 그냥 시에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화장하고 처리하고 뭐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근데 현재라면 고독사가 발견됐다면 사실 가족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런 변화를 새롭게 정하지 않고 그냥 과거 했던 대로 그냥 하던 대로 업무를 진행하는 걸 이제 무사안일주의, 매너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관료제가 관료제 역기능 좀 더 보겠습니다. 인간성의 상실인데요. 조직 내의 대인관계에 대한 지나친 몰인정성은 무관심과 냉담 등으로 표출되어서 조직의 목표 달성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뭐 일반 회사에서 복지원에서도 개인적 사정 안 봐주죠.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목표 달성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화로 인한 무능인데요.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타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돼서 조정과 협조가 어려워질 수 있겠고, 부서 이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겠는데, 이것도 뭐 아주 전형적인 관료제 역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료제가 복지관에 적용될 수 있고 정부 조직에도 적용될 수 있고 일반 회사에도 물론 적용이 됩니다. 일반 회사에서 만들어진 이론을 그 사회복지기관이나 정부 조직에 적용하는 거의 과정이에요. 부서 이기주의, 사회복지관에서도 아동복지팀, 노인복지팀이 서로 정보 공유 안 하고 우리한테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인력 배정해달라 라고 이기주의적으로, 그러니까 순기능적인 경쟁이 아닌 역기능적인 경쟁을 할 때는 뭐 복지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역기능이 있어요. 이런 역기능이 있다고 해서 관료제 하지 말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현대사회에서 관료제 조직을 빼고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일반 회사에서 직급이 없어요. 복지관에서도 그렇고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관료제는 기본인데요. 근데 관료제를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역기능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관료제를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고 관료제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역기능을 어떻게 하면 없앨 거냐, 이게 우리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역기능이 더 있네요. 보니까 자, 크리밍 현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자, 역기능 여기까지인데, 이게 원래 이게 ing가 붙었고 크림을 만든다 라는 건데요. 아이스크림의 그 크림, 그리고 음식을 조리할 때 나오는 용어의 크림인 건데, 뭐 케이크에도 얹어져 있고, 그러니까 원래 어원을 살펴보면 냉장고에 딱딱한 버터를 녹여서 부드러운 크림으로 만든다. 그걸 크리밍, 크림의 ing, 크림으로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딱딱한 걸 부드럽게 만든다. 요리를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요리의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의 의미인 건데요. 자, 그 의미가 사회복지기관의 관료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실적을 내기 위해서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선호하고, 비협조적이거나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를 배척하는 현상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기관이에요. 직업재활을 성공하도록 하는 게 목표인 건데요. 자, 여기 경증장애인이 있고 중증장애인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직업생활에, 그러니까 이분도 일반 회사에 취업하도록 복지관이 도와서 할 수 있겠고, 중증장애인도 일반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데, 누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냐 하면
사실 뭐 당연히 경증 장애인이 취업에 성공하고 직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복지기관의 담당자나 또는 기관장이 보기에 자, 우리 복지관에서 1년 동안 장애인 직업재활 일반 영리회사의 취업을 100명을 목표로 했어요.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장애인을 선호하냐 하면 이쪽을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목표 달성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쪽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쪽은 아예 접수부터 안 받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게 크리밍 현상이에요. 사실은 사회복지의 본질을 놓고 보면 더 어렵고 더 소외되고 더 배제되고 격리된 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일수록 먼저 도와야 되는데 상황은 정반대로 돕기 쉬운 사람을 먼저 돕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실적이 올라가니까. 그게 크리밍 현상인 건데요. 그러니까 딱딱한 버터를 부드럽게 녹이는 것. 이 크리밍인데 지금 이렇게 딱딱한 그리고 어려운 업무 처리가 어려운 클라이언트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고 업무 처리하기 쉬운 그런 클라이언트를 선호하게 되는 현상을 크리밍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이제 관료제의 역기능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공 가능성이 낮지만 서비스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런 중증장애인 클라이언트가 복지 서비스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서비스가 최저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관료제의 역기능 중에 하나로서 크리밍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관료제 이론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이것도 역시 지금 1900년대 얘기예요. 10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고전 이론이에요. 고전. 과학적 관리 이론인데 자, 테일러리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테일러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테일러가 만들었던 과학적 관리 이론의 과학적은 현대적인 의미의 과학이 아니에요. 아주 100년 전 과학입니다. 그 당시에 컨베이어 벨트를 이제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인 건데요. 컨베이어 벨트의 노동자가 팔을 이런 각도로 이렇게 뻗어서 망치질을 몇 번 하면 제품이 제일 잘 빨리 만들어지고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더라. 그러니까 팔의 동작, 얼마나 사람을 거리를 간격을 띄울 거냐, 좁힐 거냐. 컨베이어 벨트의 제품을 일반 공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개씩 어떻게 올려놓고 작업을 하게 할 거냐. 이런 걸 하나하나 실험해보고 따져보면서 과학적으로 가장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장에서 작업을 진행한 것. 현대적인 의미의 과학이 아니라 이것은 한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 그런 의미의 과학적 관리 이론인 건데요. 자, 근데 물론 사회복지기관에 이런 컨베이어 벨트 이런 거 없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사회복지기관에도 적용을 해볼 수는 있겠는데요. 최소의 노동과 투입으로 최대의 생산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작업 방법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 기법으로 낭비와 중복을 제거하고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도 내가 이제 관료제이기 때문에 그 피라미드 형태를 많이 그릴 텐데요.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업무 처리를 할 때 뭐 이런 승합차가 한 대 있는데 이거 아동복지팀에서도 써야 되고 노인복지팀에서도 써야 되고 가정방문할 때도 써야 되고 또 직원들이 뭐 그 관공서에 갈 때도 써야 되고 자, 이 승합차 한 대를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냐 뭐 이런 아이디어가 과학적 관리 이론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현대과학의 아주 뭐 대단한 그런 과학 아니에요. 권한과 책임성은 행정관리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걸 결정한 게 노동자가 결정하지 않고 공장장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노동자 한 명 한 명이 이런 거 결정하지 않아요. 그런 맥락입니다. 과학적인 업무 분석과 이윤 공유를 중시하겠고요. 이윤 공유 이 말은 뭐냐면 노동자들은 컨베이어 벨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컨베이어 벨트 방식을 통해서 이윤이 공장의 이윤이 높아지면 본인들의 급여도 올라갈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윤을 공유한다는 말의 의미고 그냥 시키는 대로 잘하면 본인 월급도 올라가더라 라는 것의 맥락입니다. 다섯 번째로 조직의 목적은 이윤의 공유에 따른 상하 일치성.
그러니까 결정하는 건 위에서 결정해요. 공장장이 또는 사장이. 근데 직원들도 이윤을 공유하고 나면 뭐 별 불만 없는 거죠. 뭐 이런 좀 지루하고 따분하더라도 월급 올라가면 뭐 다 함께 이제 그 이익을 공유하게 되면 동의하는 수준이 높아진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역시 뭐 비판도 뭐 하자면 한두 끝도 없는데요. 폐쇄적 환경을 강조해서 환경적 요인이 조직의 목적과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등한시했고 비공식 집단과 커뮤니케이션 등의 중요성을 간과했는데요. 일단 고전 이론은 다 폐쇄책 이론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이렇게 조직이 있으면 외부 환경의 어떤 요인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행정의 근본적인 목적은 조직 운영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잘하자는 거예요. 기관 운영을. 그런데 기관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이 내부만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지금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할 거며 지금 직급 체계는 어떻게 할 거며 이것만 바라봤다는 것의 의미인 건데요. 사회복지기관도 그렇고 일반 공장 기업들도 그렇고 외부 환경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될 텐데 그건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00년 전 얘기예요. 자, 그리고 비공식 집단 커뮤니케이션. 컨베이어 벨트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공장에서 일을 할 때 A하고 B가 맨날 싸워요. 그래서 불량률이 높아져요. 이런 거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공식 집단. 지금 뭐 똑같은 직급이어서 나란히 일을 하는데 사이가 안 좋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말도 안 해요, 서로. 놓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옆에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얘기 안 해요. 그럼 이게 뭔가 잘 안 돌아갈 텐데요. 복지관도 물론 마찬가지겠고요. 그런 거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과정의 효율성만 추구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조직의 목적은 조직 상하 관계의 일치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부의 목적이 조직 구성원의 목적과 일치되지 않거나 상반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또 구성원들의 비인간화로 인해서 비인간화, 그냥 컨베이어 벨트의 한 부품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복지관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내가 겪었던 경험 중에 내가 서울의 테마복지관에 근무할 때인데 그 옆에 그 주변에 복지관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복지관 중에 한 복지관에 관장님의 입장이 뭐 딱 이런 겁니다. 판단은 내가 할 테니까 너네들은 몸만 움직여. 사회복지사들한테 사회복지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재량 하나도 안 주고 결정은 내가 할 테니까 너네들은 몸만 움직여 시키는 대로. 마치 군대처럼 복지관이 잘 운영이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조직은 그렇게 운영이 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학적 관리 이론 하에서는 그냥 부품처럼 감정 없는 그런 그 도구처럼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비판인데요. 보상이 금전적인 것에만 한정돼서 조직원들의 인간적인 욕구를 무시하고 있고요. 서비스 질과 효과성을 강조하는 사회복지 행정에는 적용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행정적 관리 이론인데요. 자, 이거는 앞에서 했던 겁니다. 이제 귤릭, 어윅, 페이올 등이 주요 학자이고요. 조직 전체 업무를 구조화하는 최적의 방법이 일반화하고 이에 근거해서 개별 업무를 설계 나가는 건데 우리가 이거 앞에서 했던 겁니다. 포스콜브, POSD, CORBE. 이건 소문자로 써야 됩니다. 소문자. 자, POSD, CORBE. 포스콜브 앞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비판은 개인적 동기, 비공식 집단 등과 같은 조직 내에서 인간적인 요소를 무시했고요. 모든 조직에 적용되는 보편적 원칙을 경험적으로 구체화하는 데는 성공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으로 인간관계 이론으로서의 지금 고전 이론에서 두 번째 제목이 바뀌었고요. 인간관계 이론으로 메이오라는 학자의 인간관계 이론을 볼 텐데 컨셉은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가 일반 회사도 그렇고 사회복지관에서도 그렇고 지금 아동복지팀의 직원하고 노인복지팀의 직원이 있는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럼 뭔가 지금 업무가 잘 굴러가지 않을 겁니다. 조직 운영이 잘 안 될 거예요. 반대로 둘이 학교 선후배예요. 그리고 친해요. 그러면 업무 협조가 잘 되겠죠. 그러면 조직이 잘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규정, 규칙, 과학적인 합리성 이것만 따져서는 안 되는 뭔가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인간적인 요소가 조직을 잘 운영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 간의 분위기가 안 좋으면 그 조직은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자, 그게 인간관계 이론이고 2번인데 그 이전에 고전 이론들이 이런 걸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관계 이론을 핵심은 뭐 이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이론은 인간을 기계로 여기고 능률 향상에만 초점을 둔 고전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했고요. 근로자의 작업 능력과 생산성은 물리적 환경 조건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 이런 것만 가지고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 내 동료 또는 상급자와의 인간관계에 크게 좌우된다는 건데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도 나란히 옆에 있는 동료랑 친해야 이게 업무가 잘 돌아가겠죠. 조직은 비공식 집단이 존재하는데 비공식 집단은 개인의 태도와 생산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 과거엔 고려하지 않았던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걸 이론화한 게 메이오의 이론입니다. 자, 근로자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집단의 일원으로서 행동하며 부서의 일원이기도 하겠지만 복지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동호회가 있어요. 뭐 등산 동호회, 뭐 부장님도 참여하고 여기 팀도 참여하고 여기서 친해지면 업무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겠고요. 근데 가기 싫은 등산을 억지로 가게 해요. 그럼 업무에서도 더 왜 휴일에 등산을 가자고 해 회사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부장님하고 그러면 그 나빠진 인간관계가 여기서도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얘기입니다. 집단 내 인간관계는 일련의 비합리적, 정서적 요소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근로자는 경제적 욕구나 월급 많이 준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동기에 입각한 합리적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경제적 요인인 사회적, 심리적 욕구나 동기에 입각한 행동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사회복지관 관장님도 사회기술 활용, 직원들끼리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면들을 이제 사회기술의 활용을 통해서 고려해야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역시 비판. 사회심리적 변수 이외의 조직의 크기, 클라이언트의 요인, 임금과 활동조건 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고요. 폐쇄 체계이론으로서 여기까지는 폐쇄 체계이론인데 자, 폐쇄 체계이론 조직의 내부만 들여다본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는 어떻게 할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할지, 직급체계는 어떻게 할지 조직 내부만 들여다봤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그 개방체계이론을 볼 텐데 개방체계이론은 이 외부의 환경의 영향력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고전 이론과 인간관계 이론까지는 이건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냥 요 조직 내부만 들여다봤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비공식 집단은 조직의 응집력을 높이는 반면에 파벌이나 정실인사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메이오의 이론이 뭐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요. 그 이후에 관련된 인간관계 이론으로서 아주 간략히 볼 텐데 X이론, Y이론. X이론은 인간은 본래 일하기를 싫어하는 존재로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은 지시받고 강제되어져야 한다는 이론이고요. 근데 모든 인간이 이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모든 상황마다 이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래 일하기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 Y이론인 건데요. 조직의 목표가 주어지면 자기 통제와 자기 지시를 할 수 있고 직원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고 조직 내에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된다면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은 직원들 스스로도 가능하겠다는 건데요. 앞에서도 얘기했나요? 내가 태아복지관에 근무할 때 난 너무 재밌었어요. 일하는 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주말에도 자발적으로 출근을 했었어요.
재밌는 일도 재밌는데 월급까지 줘요. 그 당시에 나는 요 이론에 그 근거에서 설명을 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내가 뭐 항상 이렇진 않아요. 다른 복지관에서 일할 때 이거 내가 여기서 왜 있을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선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선 이럴 수도 있고요. 물론 개인차도 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 화면인데요. 예, Z이론인데요. XY론이 나온 이후에 또 다른 학자가 뭔가 좀 새로운 게 없을까 해서 만들어낸 건데 뭐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니라 비조직형 또는 자유방임형 조직에는 XY론이 적합하지 않고 뭔가 좀 새로운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과학자 등의 경우에는 관리 이론으로서 관리자는 구성원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유방임적 행동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론인데요. 뭐 그렇게 중요한 이론은 아닙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